안녕하세요. 저는 UCSF 정신과 교수이고 UCSF 자폐장애 발달 연구소장인 김영신입니다. 올해 두 번째 오티즘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열린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나 직접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참석하고 싶지만 이곳 일정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어려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폐장애의 유병률 역학과 위험인자에 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정확한 이해를 높여서 자폐장애분들과 가족들이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스펙트럼이라는 진단명이 암시하듯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증상이 포함된 징후군입니다. 자폐장애는 언어 소통, 사회 상호작용의 문제와 함께 제한된 관심사 및 상동 행동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장애는 이러한 독특한 증상 때문에 주로 잡지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었는데 국내에서는 마라톤의 배영진 군, 굿닥터의 박시원 소아과 의사, 또 외국 영화 중에서는 머큐리, 레이맨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서번트라고 불리는 자폐인의 경우에는 대단한 암기력과 공간 지각 능력, 절대 음감 등이 있어서 퍼즐, 달력 계산, 악기 연주와 같이 특정 부분은 천재처럼 잘하는데 반면에 그 외 다른 적응 기능이 이보다 훨씬 떨어져서 혼자 자조생활이 불가능하고 보호를 받고 살아야 하는 특이한 증상 때문에 영화에 자주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 이런 서번트 기능을 가진 자폐인들은 매우 드뭅니다. 이분은 템플 그란딘이십니다. 이분은 자폐장애가 있으면서 동물학 박사를 마치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동물의 행동학 및 가축을 다루는 법, 또 동물의 복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미주, 유럽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가축의 예방접종, 도살 및 가공을 처리하는 기구를 만드신 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만든 도살기구를 사용해서 도살된 소고기만이 전 세계의 맥도날드에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고 많은 곳에서 강연, 저수를 하며 성공적인 삶과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가 HBO에서 영화에서 골든글러브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많은 치료를 통해서 4세 이후에서야 비로소 말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즉 자폐장애를 어려서부터 열심히 성공적으로 치료한 모델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자폐증에 대한 학술적인 기술은 1943년 존스 홉킨스에 계신 리오 카너 교수가 노버스 차일드라는 잡지에 발표한 정동적 접촉의 자폐증 장애라는 논문인데 자폐증은 그 진단명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전에는 기술되지 않았던 독특한 장애를 가진 11명의 아동을 기술을 하였는데 그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극도로 자폐적으로 혼자 있는 양상, 반향어가 동반된 언어 이상, 대명사를 거꾸로 사용하고 은유를 이해 못하고 문자 그대로 해석, 또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주고받는 대화는 하지 못하고 동일함을 고집해서 변화가 힘든 등이 있습니다. 비슷한 무렵에 1944년에 한스 아스퍼거는 비엔나에 있던 소아과 의사인데 소아기의 자폐정신병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4명의 환자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종종 수학이나 자연과학에는 뛰어난 재능이 있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있지만 사회적, 정서적인 인간관계가 형편없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종종 무례해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매우 예민하고 상동적인 행동을 보이고 관심사가 독특하고 운동신경이 둔하고 언어 발달이 지연되지는 않았지만 오고 가는 대화와 같이 사회적인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더 이상 자폐에 대한 연구가 안 되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로라 윙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폐장애의 아동의 어머니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카나와 아스퍼거 두 사람의 견해를 종합을 해서 자폐 증상의 세 가지 특징 증상을 언어 발달, 사회 상호작용의 이상과 상동행동 및 제한적 관심사로 규정을 하시고 이후 역학 연구 또 부모 단체의 태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셨으며 또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언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자폐장애는 2000년 이후에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1980년대 이후에 자폐장애의 유병률이 0.01%에서 2000년대 이후 1%로 100배 이상 증가했고 이 증가 추세는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병률이 대책 없이 증가하자 자폐인과 자폐가족, 임상가, 과학자, 미디어에서는 자폐장애가 역병처럼 번지는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패닉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거 없는 원인, 치료가 남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폐장애가 역병처럼 번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급속하게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이 정말 자폐장애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치는 것인지 세밀하게 조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폐장애 진단 기준의 변화가 어떻게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만 명의 핀란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장 엄격한 커너 자폐 진단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자폐장애 유병률은 0.02%, 이보다 좀 더 광범위한 ICD-10 혹은 DSM-4 진단 기준을 자폐장애 진단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는 0.06%, 마지막으로 가장 광범위한 ICD-10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는 0.08%, 즉 동일한 연구 대상에서 단순히 달라진 진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유병률이 4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진단 기준의 변화가 유병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번에는 연구 대상을 직접 선별 진단하기보다는 병원 기록이나 학교 특수교육과 같은 자료에 근거해서 유병률을 산출할 때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는 연구를 시행하는 지역사회를 나타내고 복주머니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폐인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이 안에 있는 까만 점들은 실제로 그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폐인들입니다. 이 두 지역사회의 자폐인들의 그 숫자는 같아 실제 유병률들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비스 자료만 들여다보고 자폐인들의 유병률을 산출을 하면 오른쪽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받기 때문에 유병률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직접 진단이 아닌 서비스 자료를 이용을 해서 유병률 산출을 할 때는 서비스 접근도가 어떤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서비스 자료를 이용을 하게 되면 유병률이 실제보다는 적게 산출되는데 이는 대체로 모든 자폐인들이 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로서 이 단 10년 사이에 그 자폐장애 유병률이 16배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1999년에 시행된 연구는 자폐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들의 서비스 이용 자료를 사용한 연구로서 유병률이 당연히 가장 낮게 나와 0.1%였습니다. 이후 시행된 연구는 직접 선별 진단을 시행하기를 했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시행을 했을 경우보다는 많은 아이들에게 시행을 했을 때 유병률이 더 높게 나왔고 또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에도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들의 연구를 제안을 했을 때보다는 특수 및 일반 교육 아동들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당연히 유병률이 더 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정확한 유병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령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선별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저희 연구팀에서는 한국의 자폐장애 유병률을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하고 신뢰적인 방법으로 자폐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서구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인종적, 유전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동종 집단이고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며 문맹률이 거의 0%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선별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서울 교외에 있는 한 도시를 대상으로 최초로 자폐장애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50개의 일반 특수학교 중 33개의 학교가 참여를 하였고 연구진들은 각 학교를 방문을 해서 교사 강의를 시행을 했고 2만 7천 명 그 학생들의 교사 및 학부모님들께서 선별검사지를 완성을 해주셨습니다. 이 선별검사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고 부모님들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는 그런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그 아동들 300명들은 다시 저희 연구소에서 약 그 4~5시간 동안에 걸치는 자세한 진단검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시행을 하게 되면 과거 연구와 달리 이미 자폐장애나 행동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전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산군 아이들까지 찾아 진단함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한 유병률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가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연구보다는 좀 유병률이 높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혹시 저희가 연구 방법이나 통계 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각도로 또 살펴보았고 그렇지만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자폐장애의 유병률은 1%가 아닌 2.6%인데 그중에서 오직 0.8%, 즉 3분의 1만이 서비스를 받았고 나머지 3분의 2, 1.8%는 어떤 치료나 필요한 지지도 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남자아이들이 훨씬 많았고 증상이 심했으며 인지기능 장애도 많이 동반되어 있었고 일상 적응 능력이 또래 아동들보다 25%가량 뒤처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치료를 받지 못한 아동들은 남녀 차이가 덜 나고 또 인지기능 장애가 없었으며 자폐장애의 증상도 역시 덜 심하긴 했지만 또래 아동들에 비해서 적응 능력이 약 20% 정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 연구가 나왔을 때 상당한 반향과 논쟁을 일으키고 혹시 이것이 한국 아동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연구들은 저희 연구가 보고한 것처럼 자폐장애가 2에서 3%임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폐장애의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특히 자폐장애와 같이 원인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나 가족들은 자녀의 질환이 혹시 내 잘못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강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지 하면서 대답을 구하게 되고 또 그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질병 원인에 대한 설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다양한 오해, 괴담, 소문 등으로 우리 부모랑 가족이 혼돈을 하게 되고 많은 돈을 낭비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환자가 사망하는 것과 같은 끔찍한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통해서 그 자폐장애의 그 효과적인 치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무엇보다도 다급한 급선무입니다. 자폐장애 원인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한 연구는 수잔 폴스타인과 마이클 러러가 1977년에 시행한 쌍생아 연구로서 자폐장애는
그 원인 중에 유전적 원인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즉 유전자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생아에서는 자폐장애의 진단 합치율이 90%인 반면에 유전자를 50%만 공유하는 일란성 쌍생아에서는 진단 합치율이 10%로 유전적인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지요. 이후 후속 쌍생아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일란성 쌍생아의 진단 합치율은 60에서 90%, 이란성 쌍생아에서는 10에서 40%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쌍생아 연구는 질환이 유전적인 요인을 밝히는 데 중요하지만 또한 유전자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생아에서도 진단 합치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즉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함을 역설하기도 합니다. 특히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에 비해서 단기간 내에 저희가 적절한 개입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자연사를 호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폐장애에서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거론이 되었을까요? 다이어트, 예방주사, 중금속 노출, 그리고 역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보기로 하죠.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자폐장애의 원인 그 타겟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이 신체의 대사작용이나 신경절단 물질의 보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설하에 비타민 C, B12, 또 DMG 등이 자폐장애 아동의 증상이 좋아지게 하는가 하는 치료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타민은 신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실제로 비타민을 과량 섭취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그 글루텐, 유제품, 특히 이제 자폐장애 아동들이 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루텐과 유제품에 있는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를 못하고 대신 불완전하게 분해된 물질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때 이 흡수된 불완전하게 분해된 물질이 체내에서 뇌인성 아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아편이 몸에 많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자폐라는 매우 복잡한 가설하에 그 간장에도 있고 곡물에도 있는 글루텐 또 유제품을 자폐장애 아동에게 먹이지 않으면 증상이 좋아진다는 그런 이런 그 제품을 제외시키는 다이어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중 맹검 조사와 같이 제대로 그 효능을 연구한 논문은 한 편도 없고 사례 보고만 몇몇 있을 뿐으로 이런 치료가 듣는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자폐 아이들의 그 식습관이 워낙 까다롭고 한정적인데 게다가 장기간 이렇게 다이어트를 제한을 하게 되면 영양실조와 같은 그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예방주사, 특히 그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주사가 자폐장애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는 사그러지지 않고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 그 예방주사에 관한 이야기는 앤드루 웨익스필드라는 영국의 소화기 내과 의사가 이 예방주사를 맞은 그 10명에서 퇴행성 자폐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연구가 홍역 예방주사와 자폐는 관계가 없다는 논문을 수없이 발표되었고 또 이 앤드류 웨익스필드가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연구 논문을 썼다는 것이 발견이 돼서 이 논문은 취소가 되고 그 웨익스필드는 영국에서 의사 자격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방주사를 통해서 국민을 컨트롤하려 한다라는 그 음모론에 심취해 계시는 그 일부분께서는 계속 이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금속 중에서도 수은이 주로 그 원인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이게 예방주사의 방부제인 에틸머큐리를 대상으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주장의 근거로는 예방주사를 맞는 스케줄에 따라서 예방주사를 맞추게 돼서 예방주사 안에 있는 그 티메로살, 그 에틸머큐리에 노출된 양이 증가된 시기가 바로 자폐장애 유병률이 증가된 시기랑 겹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후에 많은 연구가 시행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2001년 이후에는 거의 모든 예방접종에서 스메로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장애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와 상관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를 했지만 일부 부모님들은 받아들이기를 거부를 하고 예방접종 반대 캠페인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양한 국가, 문화, 그리고 다양한 나이군에서 예방접종과 자폐장애 유병률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행을 했지만 계속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폐장애 아동의 부모님께서는 체내 중금속을 제거하는 킬레이션 치료를 자폐장애 아동에게 실시하는데 이 킬레이션 치료는 신장 독성, 심부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5년 8월에 자폐장애 남아가 킬레이션 치료를 받던 중에 저칼륨증에 의해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폐장애 아동의 부모님들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치료를 찾아가 봤습니다. 2006년 소아과 저널에 발표된 이 캐나다 연구를 보면 이 그래프는 예방접종에 의한 티메로살 노출과 자폐장애 유병률이 관계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990년에서부터 1992년 이때를 보면 그 대대적인 수막염 예방 접종 실시로 인해서 그 티메로살 노출이 20억 마이크로그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폐장애 유병률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리고 1996년 이후에 티메로살을 보유하지 않는 예방약으로 그 예방접종약으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아동들의 티메로살 노출이 거의 제로가 됐지만은 유병률은 변화가 없거나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메로살과 자폐장애에는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년대 만들어진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부모 양육 태도가 자폐장애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베틀하임이 주장한 냉장고 엄마는 냉장고와 같이 차디찬 엄마가 아이를 자폐적인 성향으로 철퇴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인데 실제로 살펴보면 엄마가 차가워서 아이가 자폐성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폐 성향을 가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좌절, 죄책감, 피곤감 등으로 어머님께서 우울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차가운 듯이 보일 수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반응성 애착장애는 한동안 한국에서 유난히 많이 내려지는 진단이었습니다. 냉장고 엄마 같은 맥락의 진단인데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병리적인 잘못된 양육의 그 태도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병리적 양육은 신체적, 성적 학대나 먹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는 것 같은 방임 등을 뜻하는 것으로 루마니아의 전쟁 고아 등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내려졌던 대부분의 많은 반응성 애착장애의 진단은 오진일 가능성이 높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보면 다이어트, 중금속,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폐장애와 전혀 연관이 없는 환경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나이, 임신 및 출산, 신생아 시기의 여러 가지 인자, 임신 중 엄마의 특정 약물 노출이나 감염과 같은 환경 요인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머니의 나이가 35세인 경우 또 아빠가 40세 이상인 경우 자폐장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주된 이유는 부모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난자, 정자의 돌연변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산기의 위험 요인 중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자폐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가 여러 가지가 조사되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특히 미숙아에서 3배에서 7배 정도 되는 그 자폐장애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전은 미숙아에서 태아가 저산소증을 겪고 이로 인해서 저산소증에 민감한 뇌가 손상을 받아서 자폐 위험이 증가한다는 가설과 또 자폐장애를 일으키는 병변이나 유전자가 또한 자폐장변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또한 미숙아로 태어나게 만든다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임신 중에 약물 노출 중에서 자폐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면 첫째로 흡연이 있는데 흡연과 탈리도마이드, 항경련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약물 노출, 흡연을 살펴보면은 임산부의 임신 중 흡연은 태아의 저산소증을 유발을 하고 태아 두뇌의 도파민계의 체계 이상을 초래를 하고 두뇌의 유전자 생성 이상을 초래하는 기전을 통해서 자폐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출되고 있고 아빠의 임신 전 흡연은 정자 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약물 중에서는 탈리도마이드와 항경련제 등이 있는데 과거 독일에서 수면제 일종인 탈리도마이드를 임산부에게 의사들이 처방한 경우에 사지의 기형인 아이가 신생아들이 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임신 초기에 탈리도마이드를 먹었을 경우에 사지 기형뿐 아니라 자폐장애 위험이 매우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례 보고와 동물 연구를 통해서 보면 항경련제가 자폐장애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신 중에 루벨라에 걸린 엄마의 자녀들이 자폐장애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또 그 외 간헐적인 사례 보고를 보면은 허페스, 매독, 바리셀라 조스터 등이 자폐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워낙 빈도수가 적어서 결론 짓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나이 든 부모님 자녀들 또 미숙아들 임신 중 엄마가 약물을 먹거나 감염이 되었던 자녀들이 모두 다 자폐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자폐 장애를 일으킬까요? 그것은 유전적인 위험 인자가 있는 아동들에게서 이러한 환경적인 위험 요소가 가해졌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자폐장애 환경인자와 유전인자가 상호작용을 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폐장애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폐장애를 이해를 하고 원인을 밝혀서 효과적인 치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자폐장애는 연구를 한데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간의 사회성은 무척 복잡한 행동 양상이기 때문에 자폐증을 가진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행히 자폐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들과 비슷해서 평균 수명을 살 수 있는데 때문에 검시나 부검의 기회가 적어서 자폐장애의 뇌병변을 직접 관찰할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자폐장애에 대한 진단이 처음 의학계에 도입된 것이 1940년대로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자폐장애 환자를 오랜 기간 추적 조사한 경험이 없고 역학 연구의 경험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폐인들에게는 정신 지체, 판단력 손상 등 이런 동반 문제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는데 윤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그 디지털 디바이스, 인터넷 보급들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신체, 자율신경계, 언어, 운동 그의 그 데이터를 추적 조사해서 수집한다면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증상이 다 나타나기 전에 어떤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자폐 장애를 받을 확률이 높은지를 미리 알아내고 이를 통해서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뿐 아니라 자폐 장애를 일으키는 기전을 밝히는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한 40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그 강의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게 영상 연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지만은 나중에 그 자폐 엑스포 측에 그런 질문을 같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